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마지막 시간으로 손창섭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섭이란 작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창섭 작가는 자, 여러분 교재로는 372쪽입니다. 개관을 보시면 이 손창섭 작가는 이제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 있죠. 일제강점기에 아주 그 초현실주의 시를 쓴과 더불어서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창섭 작가는 1952년에 공유를 시작해서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이런 작품을 이제 발표하면서 창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작품들 씁니다. 그리고 이 손창섭의 존재가 개성적인 이유는 전후 세대의 고통을 개인의 육체와 미세한 감각 차원까지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후 세대의 고통. 이런 전후 세대의 고통을 이제 어떤 개인의 육체, 그다음에 미세한 감각까지 파고들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오면 이제 밑에 셋째 줄에 손창섭의 문학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체계, 관습화된 도덕체계에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추상과 구체, 정신과 육체, 이데올로기와 주체 사이의 교호작용을 탐색하려는 작가 정신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3쪽을 보시면 373쪽입니다. 작가 소개해 보면 손창섭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고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1973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겨울에 창작을 중단해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40년 가까이 이제 국내 문단과 연락을 끊고 칩거했어요. 최근에 이제 손창섭에 대한 소식이 알려져서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의 단편이 이제 신의 희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신의 희작. 373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정도에 보면 자화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럴 뿐 아니라 허두, 그러니까 작품의 시작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허두라는 거. 시작 부분에 시시한 소설가로 통하는 S,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삼류 작가라는 의미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개인사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손창섭은 그 밑에 나왔죠.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요. 이능동 삼남 일녀의 막내로. 그리고 3세 때 아버지 여의고 젊은 어머니가 제가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14세 때 이제 만주로 건너갔고 36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때까지 이제 고학을 하면서 교토대학, 그다음에 니온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1946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또 이북으로 갑니다. 고향. 상당히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48년에 월남을 해요. 중학교 교사, 잡지 편집 기사 뭐 이렇게 활동하다가 또 49년에 교토대학 재학 시절에 만난 일본인 친구인 우에노 세이지의 여동생 우에노 치즈코와 시모노세키에서 약혼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작품들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52년부터 이제 쭉 여러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3년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그 77년 봉술랑을 이제 한국일보 연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손창섭과 연락이 닿은 지인이 성경이나 불경, 기타 세계의 여러 경전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서 인쇄해서 이제 공원이나 거리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로 소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2010년 정도에 그 도쿄 근처 요양병원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생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품 세계를 본다면 이제 작품 세계 또 중요하죠. 이 작품 세계, 손창섭의 작품 세계는 375쪽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일단 전후 세대의 부정정신, 기성세대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과 전통 부정이죠. 이 부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체적인 불구성 이런 거라든가 또 성격적인 불구성도 되겠죠. 그다음에 언어적인 정체성 혼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중언어죠. 일본과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런 이중언어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후, 전쟁 이후의 현실에 대한 그런 그 개성적인 표현들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5쪽에 보면 송창섭의 본격적인 창작 활동은 52년부터 77년까지 25년 정도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중단편, 60년대 장편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했다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작가 손창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 앞에 관사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그 전후 세대, 전후 문학 이런 걸 이제 많이 보라는 거죠. 전후 세대가 뭐고 전후 문학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한국 전쟁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후 세대나 전후 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작품 형상화가 된다는 거죠. 자, 376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그 위에다 좀 쓰시면 이 손창섭은 어떤 전쟁 경험에 문학적 형상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중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후 세대는 첫 번째 줄에 있죠. 20에서 30년대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심을 형성했던 게 이제 20년대생들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손창섭도 대표적인 20년생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20년생들이 많죠. 조연현, 선우휘, 장용학, 이범선, 김수영, 전봉건, 김춘수. 그리고 이제 30년대생으로는 서기원, 성찬경, 그다음에 신동엽, 하근찬 뭐 등등 여러 작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과 관련돼서 중요한 공통 부분은 두 번째 단락에 그 밑줄 치세요. 언어적 정체성. 원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티인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미거든요. Who am I의 문제죠. Who am I? 이 정체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중적 정체성은 어떤 이중 언어 세대 그리고 또 뭡니까 한글과 일본어 이 사이에서 이제 방황을 하겠죠. 이중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방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해방 전까지는 일본어가 하나의 문자의 중심이었잖아요. 일제 하에서 일본어.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국어 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계선상의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자, 376쪽이 마지막 단락이죠. 그래서 손창섭을 이해하려면 그들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교육, 언어적 환경을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서 둘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그의 개인사를 통해 드러나는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 이동의 경험.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다양한 공간 이동의 경험이 있다. 평양에서 태어났죠. 그러다가 만주로 가요. 평양에 태어났어. 그러다가 다시 또 어때요? 일본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곳을 가다가 다시 해방호에 다시 평양으로 갔죠. 다시 월남을 해요. 다시 휴전 후에는 또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73년에 일본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의 궤적이 상당히 복잡하죠. 거기 377쪽의 세 번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그래서 그의 그 이주 궤적은 평양 만주, 일본 평양 월남, 일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주의 삶이 이제 중요한 손창섭의 작품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거기 그 377쪽에 다섯째 줄에 나오네요. 이주의 삶.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의 희작, 거기 마지막 단락에 신의 희작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돈도 고향도 족도 없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 손창섭의 어떤 특징을 보면 작품의 국내 현실에 대한 국외자, 그러니까 국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적인 시선. 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정체성의 혼란과 편안하게 정착한 게 안착이죠. 안착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손창섭 그런 그 소설의 인물이죠. 인물. 그러니까 결국 이 손창섭 소설의 인물은 뭐겠습니까? 이런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혼란과 그다음에 안착의 중간지대의 삶이란 거. 그리고 귀속되지 못한 존재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손창섭의 작품에서는 이런 전후의 혼란된 현실을 많이 형상화하죠. 자, 378쪽 위에다 쓰시면 되겠는데, 전후의 그런 혼란된 현실의 형상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당연히 신체 장애 또는 질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식민화된 주체의 혼란과 내상, 안으로 상처 입었다는 거죠. 형상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언어 장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어 장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창섭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특징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78쪽을 좀 보겠습니다. 378쪽. 지금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돈도 고향도 조국도 없는 놈이다라는 독백은 378쪽 첫째 줄이죠. 식민지와 해방 그리고 전쟁을 거치는 동안 작가 손창섭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체성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차갑게 비웃는 거죠. 허무적으로 읽히지만 자신의 형성을 하고 있는 혼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손창섭은 이제 이채론 작가다. 그래서 이중 언어 주체 혼란, 언어와 문화, 민족의 뒤섞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 378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런 문학적 장치의 하나로 소설 인물들의 신체 장애, 아까 신체 장애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이런 신체 장애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창섭 소설의 인물에는 수많은 장애자, 1차적으로 등장인물의 불구 상태. 이런 불구 상태가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온전한 인간성을 구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비정상성. 그리고 이제 그 폐병으로 신음하다가 죽는 그런 이제 성규, 사연기에 다리가 불구인 비 오는 날 동욱, 병명도 모른 채 밤낮 신음 소리만 내며 앓다가 죽는 생활적의 순이,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혈서의 준석, 간질병 환자인 창해, 벙어리인 광야의 춘하. 이렇게 이제 불구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79쪽입니다. 379쪽을 보시면, 자, 인용문 바로 밑에 그의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애, 또 불구의 그런 그 상징 중에서 또 벙어리, 또 실어증 장애인. 그러니까 벙어리는 이제 애초에 말을 잘 못하는 거고, 실어증은 말을 갑자기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중 언어의 주체와 관련해서 흥미롭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창섭의 작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80쪽으로 넘어가시면 380쪽. 거기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 보세요. 1960에서 70년대 들어 손창섭은 부부라든가 인간교실, 길, 삼부녀 등을 잇따라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는 손창섭에게 50년대가 단편문학의 시대고 60년대가 장편문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작품으로 들어가면요. 작품 381쪽 작품 원문 및 해설. 첫 번째, 언어와 정체성이 올라 생활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손창섭의 작품들이 이런 언어와 정체성의 혼란, 균열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81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생활적이다. 라는 그런 그 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무기력한 인물, 주인공 자체가 무기력하답니다. 고동주죠. 근데 이 동주보다도 문제적 인물들은 동거자들이 누굽니까? 봉수와 하루코죠. 하루라는 게 이제 일본어로 이제 봄을 하루라고 하고요. 아이를 꼬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잘 이해해야만 동주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주의 부분적인 분신들이기 때문에 동주는 침묵을 하지만 동주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봉수의 이력은 흥미롭다. 일제강점기에는 만주와 중국을 넘나들며 아편 장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는 악착 같은 공산주의자 밑에서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1년에 한두 채씩 늘려갔다. 이렇게 자랑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면 나오죠. 사진에 생활적의 배경인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 피난민 판자촌 전경입니다. 그림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보면 이 산 꼭대기 판잣집과 산 밑 우동집, 산속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산 꼭대기 판잣집은 결국 뭡니까? 동주와 순이가 사는 병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산 밑에 우동집 산수옥은 바로 이제 봉수와 춘자의 새 일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8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봉수는 외형적으로 판단하자면 전형적인 식민주의 모방 욕구를 충만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문학사에서 이제 이런 인물이 많다는 거죠. 채만식의 미스터 방. 그 미스터 방은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죠? 미시다 방.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미시다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좀 아부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전광용의 껍빛단니에 이제 이인국 박사가 나오죠. 껍빛단니 그런 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383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383쪽. 거기 봉수와 동주의 차이는 초자. 보통 이제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슈퍼에고라고 그래요. 또 작동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죠. 이 초자라는 것은 양심의 문제, 검열의 문제 이런 걸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고가 있고 이 에고가 이드로 갈 거냐, 슈퍼 에고로 갈 거냐. 에고는 자아고요. 이드는 본능적 충동이에요. 슈퍼 에고는 초자죠. 그러니까 자아가 빵을 먹을 거다 하면 이드고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슈퍼 에고죠.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봉수와 동주는 초자아로 작동하는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되고 처음부터 이제 정체성의 규정에서 자유롭다. 원형에 대한 집착, 회귀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봉수는 민족주의 억압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제대로 된 한국어를 말할 수 없는 동주의 군해를 표상한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일본 여성 하루코다라고 나오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동주와 사는데 이고 안 묻고 두니까 구데기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384쪽에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하루코는 동주의 언어적 정체성에 관한 투사다. 이랬죠. 서툰 한국어가 동주의 서툰 한국어를 표상한다. 하루코에 자기 나라 말을 쓰지 않는 하루코의 서툰 한국어. 식민지화가 된 주체가 식민지 종주국 여성을 통한 피억압의 경험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 밑에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7쪽에 가보면 숭고한 이데올로기 빛과 그림자 낙서족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낙서족은 지금 작품 나왔는데 387쪽이죠. 이 낙서족이라고 하는 것은 손창섭의 장편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낙서족을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생 박도연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허상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박도연이 아버지와 숙부가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죠. 그래서 정작 자신은 민족주의나 독립에 관한 정치적인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경찰의 압박, 또 자신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열혈 청년으로 변모해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숙부라는 존재,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 호명당한 주체. 그러니까 이름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주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의의 환심을 살려고 그녀가 원하는 뭐가 됩니까? 독립투사가 되기로 작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좀 여러분 좀 조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상의는 여기서 한국인이죠. 그리고 상의와 이제 노리코가 있죠. 일본인.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의는 존경의 대상이고
이제 이 놀이꼬는 뭡니까? 겁탈과 복수의 대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388쪽을 볼까요? 388쪽이 네 번째 줄. 낙서족의 등장 인물 중에서 도형과 대척점. 이 대척점이라는 것은 반대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대척점. 388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반대 지점에 놓인 인물이 상혁이라는 이제 또 다른 유학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연이 사모하는 상의 오빠이기도 한데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손이다. 이런 족쇄를 거부하려고 이제 위약적인 그 행위를 일삼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자하고 탐미주의자인, 그러니까 탐미주의라는 것은 미를 탐한다는 거예요. 상혁은 학교도 나가지 않고 일본인 카페 여급과 하숙방에서 이제 그 대낮부터 관계를 한다 나왔죠. 도연이 이제 민족주의의 부름에 기꺼이 호응하려고 애쓰지만 가다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상혁은 그의 부름을 무시하려고 일탈적인 행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반대인 것 같지만 민족주의 부름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그 점에서는 같은 처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좀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 잘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9쪽 건전과 도덕으로 나가는 길이죠. 자, 이 길이라는 그 작품은 389쪽에 나와요. 이건 일종의 세태 소설적 특징이죠. 그래서 일종의 성모럴, 그러니까 모럴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을 이야기하죠. 이 상실된 그런 도시 세태 이걸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제 이 작품이 바로 이제 성장 소설적 특징, 환멸과 각성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소설을 이제 우리가 독일어에서 나온 빌덩스로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89쪽으로 이제 다시 와서요. 그 두 번째 단락의 장편길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장항 출신의 시골 소년 최성칠의 상경기다. 성칠은 16의 나이로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이제 일념으로 상경을 하고 3년간의 서울살이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칠은 비록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으나 자기 절제, 근검이 몸에 밴 도덕적인 인물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또 상경 직후에 서울살이 환멸을 느끼지만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귀향하기까지 3년 동안 여러 이제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밑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 없고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좀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도덕 준칙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기 나오죠. 390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위로 올라가면 성칠의 도덕 준칙은 그에게 영향을 줬던 초등학교 은사로부터 이제 비롯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논어와 성경을 성칠에게 10번, 10번 필독하라고 건네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손창섭의 도일,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에는 마지막 단락이 있죠. 390쪽. 한국 사회도 한멸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문학사적인 이제 연구의 의와 연구의 쟁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손창섭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391쪽이에요. 그런 그 전후에 전쟁 이후에 그런 그 병적인 상태를 개성적으로 형상합니다.
작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창섭은 일종의 뭡니까? 또 전후세대, 전쟁 이후죠. 전후세대의 언어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제를 또 형상화해요. 형상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삶의 공간 변화와 선택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창섭의 자신의 그런 그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한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창섭은 이런 작가의 문단 활동의 특이성이죠. 상당히 특이하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작가 활동도 안 하고 또 폐쇄성 그리고 뭡니까 은둔 생활이죠. 은둔 지내요. 그게 또 뭡니까 일본에 건너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작품의 발굴 그다음에 정확한 확인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손창섭에 대한 이야기죠. 이 손창섭은 이런 그런 그 실존주의, 인간의 감각 이런 거와 관련돼서 실존주의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1쪽에 이제 사진에 보면 말년의 손창섭,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부인 우에노 치지코 여사와 간호사와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손창섭의 소설 그 392쪽에 보면 셋째 줄에 손창섭의 장편 소설이 다시 발굴 정리되어서 독자의 손을 보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식민지 아들로 태어나서 뭐 여러 곳을 갔죠. 그러니까 정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주. 이 정주라는 말은 뭐냐면 고정되어서 이제 정착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니까. 고정되어 산다. 이게 정주거든요. 안주라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 안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절연을 했다고 그랬죠. 2년을 끊었다고 그랬죠. 그런 일본에서 또 삶을 마감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개성을 품고 있는 작가다. 그래서 그 소설은 거기 밑줄 좀 치세요. 마지막 세 줄 392쪽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은폐되고 억압된 한국 문학사의 무의식을 탐사하는 다른 이름이다. 그 밑에 이제 더 알아보기에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는 일종의 이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다. 디아스포라.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이산, 흩어짐을 뜻하는 그리스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거주지 및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창섭 작가도 일종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문학적인 면에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근대 작가론을 1강부터 15강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내용을 정리하셔서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